때는 10월, 가을 햇살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들판의 벼는 황금빛으로 익어 고개를 숙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백성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조선의 관리 박문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저 멀리 보이는 작은 마을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단순한 풍경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백성의 삶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저곳에서는 또 어떤 억울한 사연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 불현듯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가 길모퉁이를 돌아설 때였습니다. 허리가 깊게 구부러진 노인 한 분이 낡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터벅터벅 힘겹게 걷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의 옷차림은 남루하기 짝이 없어 초라해 보였으나 그 걸음걸이와 형형한 눈빛에는 쉬이 짐작할 수 없는 기품과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박문수는 노인에게 다가가 정중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저도 마침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는 중인데 괜찮으시다면 함께 걸어가시지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문수를 한참이나 빤히 바라보더니 주름진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이 멀고 험할수록 혼자보다는 둘이 걷는 것이 덜 외로운 법이지. 좋소. 함께 갑시다. 그렇게 박문수와 노인, 그리고 그의 하인은 나란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간간히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어 박문수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분은 절대 평범한 촐로가 아니야. 박문수는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직감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크고 웅장한 기와를 얹은 대감 대기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마침 허기를 느끼던 박문수와 그의 하인은 잠시 저 집에 들러 욕이라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노인 또한 마치 이 집을 잘 알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하인이 박문수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혹시 이 집에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배가 너무 고파서 한 걸음도 더 떼기 힘듭니다요.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세 사람은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노인이 갑자기 땅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더니 박문수의 하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이 돌을 저기 보이는 숲을 향해 힘껏 던져보시게. 뜻밖의 요구에 하인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이런 장난을 시키십니까? 어서 밥이나 얻어먹을 궁리를 해야지요. 하인은 속에서 짜증이 치밀어 올랐지만 주인인 박문수가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만 있자 어쩔 수 없이 투덜거리며 돌을 숲속으로 아무렇게나 휙 던졌습니다. 돌은 나뭇잎을 스치며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돌이 어디로 떨어졌는가? 숲에 떨어졌습니다. 하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숲이라 하였으니 숲을 님, 자가 아니겠는가? 자, 그럼 이제 김서방 하고 크게 3번 불러보시게. 하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배고픈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별 이상한 짓까지 시키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억울함과 짜증이 뒤섞인 목소리로 마지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임서방. 임서방. 어디 있소, 임서방. 그의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대감대 하인들이 사방에서 몽둥이를 들고 일제히 달려와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우리 대감 어른의 함자를 함부로 부르는 게냐. 당장 이 무엄한 자들을 포박하라. 눈앞이 아찔해진 박문수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바로 성이 시인 대감이었던 것입니다. 하인들에게 끌려 들어간 대청마루에는 위험 있는 중년의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집의 주인이자 전 한양 부사를 지낸 임작은 대감이었습니다. 임작은은 본디 기계가 높고
자존심이 강하여 아랫사람들이 감히 이름조차 입에 담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김서방이라 부른 자가 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는 박문수 일행을 노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놈들은 대체 어느 집안에서 무슨 가르침을 받고 자랐기에 감히 남의 성과 이름을 이리도 함부로 부르느냐. 조선의 법도에서 이름은 천지보다 무거운 것이거늘. 박문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의 장난 같은 요구가 이토록 큰 화를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곁에 있던 노인이 태연하게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얼굴로 임자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감께서 노여워하시는 까닭은 충분히 알겠소이다. 허나 이 일이 단순한 무례가 아님을 대감께서는 곧 알게 되실 것이오. 임자근은 처음에는 노인의 당돌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났지만 그의 목소리와 눈빛에 서린 묘한 힘에 압도당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기운이었습니다. 순간 임자근의 분노가 조금 가라앉으며 그 자리에 호기심이 싹 텄습니다. 그는 노인을 주의 깊게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흔들었습니다. 대감. 오늘 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으나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자근은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관직에 오르며 수많은 점쟁이를 만나봤지만 이처럼 자신있게 운명을 단언하는 이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서 알려주시오. 나는 내일도 모레도 살아남아 이 땅의 백성을 돌봐야 할 몸이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마당으로 나가 대감께서 가장 아끼는 것을 향해 활을 쏘십시오. 그리하면 닥쳐올 죽음이 다른 곳으로 비껴갈 것이오. 임자근은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지만 최근 들어 뒤숭숭했던 꿈자리와 아침에 지붕 위에서 유난히 울어대던 까마귀 떼를 떠올리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하인에게 활을 가져오라 명하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붉은 저녁 노을이 지붕 위에 내려앉아 불길한 기운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활 시위를 당기려 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 집안을 둘러보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젊은 후처였습니다. 전처가 세상을 떠난 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들인 여인이었지만 나이 차를 떠나 그녀를 향한 정은 남달랐습니다. 임자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잣말, 어찌 내 아내를 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이 집의 등불과도 같은 존재인데.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수차례 반복하며 마당을 서성이자 보는 이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노인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팔을 툭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임자근은 자신도 모르게 활 시위를 놓아버렸습니다. 핑! 소리와 함께 화살은 공기를 갈랐고 마침 고개를 든 후처의 뺨을 스쳐 뒤편 병풍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임자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것으로 재앙이 물러간 것일까? 그 찰나 병풍 뒤에서 벅 하는 비명과 함께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후처의 날카로운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놀란 임자근이 급히 달려가 병풍을 젖히자 그 안에는 자신의 하인 하나가 가슴에 화살을 맞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인의 손에는 날카로운 도끼가 쥐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기름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저 하인은 평소 젊은 후처를 탐하던 자였습니다. 오늘 밤 대감께서 잠든 틈을 타 집안 식구를 모두 해치고 부인을 납치해 달아날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만약 노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하마터면 집안이 몰살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임자근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겠소이까? 제 목숨은 물론 가문 전체를 구해주셨습니다. 제 재산이 허락하는 한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인자그는 당장 2,000냥을 내주려 했지만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 큰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돈에서 200냥만 떼어 운문산 송백골에 사는 성덕수라는 자에게 전해주시오. 뜻밖의 이름에 임자그는 의아했지만 생명의 은인이니만큼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문수 일행은 임대감 댁을 떠나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풀림마다 맺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산중턱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는데 집 앞에서 애잔하면서도 맑은 퉁소 소리가 은은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서 퉁소 소리라니? 참으로 기묘한 일이로군. 그때 초가집 문이 열리더니 12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퉁소를 내려놓고 숨을 몰아쉬며 문지방에 털썩 주저앉더니 이내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움켜쥐고 옷을 풀어 헤쳤습니다. 소년의 옆구리에는 검붉은 뱀 자국 같은 흔적이 살을 파고든 듯 퉁퉁 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해에 물린 상처였습니다. 저건 진해에 물린 상처가 아니오. 독이 깊어 보이니 저러다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야. 그 순간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작은 담뱃대를 꺼내더니 그 재를 조금 털어내어 망설임도 없이 아이의 상처에 꾹꾹 눌러 발랐습니다. 아니, 어르신. 그 더러운 담뱃재로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상처가 덧나겠습니다. 진해의 독은 불의 기온을 타고 퍼지는 법, 담뱃재는 불의 찌꺼기이니 불의 성질로 불의 독을 제어하는 이치라네. 그 말이 끝나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몸을 휘감던 검붉은 자국이 서서히 옅어지더니 금세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고통스러운 표정도 차츰 편안해졌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황급히 뛰쳐나와 노인에게 땅바닥에 엎드려 연신절을 올렸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 아이가 며칠째 독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라 할 것 없소. 길 가는 나그네가 우연히 손을 빌려준 것뿐이니 굳이 은혜를 갚으시려거든 200냥을 저기 박문수 선비에게 주시오. 여인은 노인의 말에 따라 돈 200냥을 박문수에게 건넸습니다. 박문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노인장, 왜 이 돈을 저에게 주라 하십니까? 저는 도운 것이 하나도 없소이다. 지금은 그저 가지고 계시오. 아마 나중에 요긴하게 쓰일 일이 있을 것이오. 다음 날 일행이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인적이 드문 숲길로 접어들자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박문수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바로 앞에서 걷고 있던 노인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은 채였습니다. 어르신, 어디에 계십니까? 박문수는 다급히 외쳤지만 숲속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내가 지금까지 함께한 이가 인간이 아니었단 말인가? 허탈한 마음으로 숲을 빠져나온 박문수는 작은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의 장승 앞에서 한 젊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문수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장승의 얼굴이 놀랍게도 자신과 동행했던 그 노인의 얼굴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박문수는 여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까닭으로 이리도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소? 여인은 눈물을 훔치며 박문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이 마을 도공 성덕수의 딸 성화연이라 합니다. 아버님께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셨습니다. 고을 사또가 도자기를 분실했다는 누명을 씌워 곧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돈을 마련했지만 아직 200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라도 매달려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성덕수. 박문수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임작은 대감과 산중의 여인이 주었던 돈, 그리고 노인이 남긴 말들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구나. 노인께서 이 모든 것을 예견하시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었어.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화연 아가씨, 부디 울음을 거두시오. 나는 관찰사 박문수여.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나의 소임이니 아버님의 일은 내가 직접 살피겠소. 며칠 뒤 마을 장터 한복판에 형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성덕수는 나라의 법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백성들 앞에서 처형될 운명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알리는 거대한 종이 형장 옆에 걸려 있었습니다. 집행인이 종을 치기 위해 밧줄을 잡아당기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덕수의 딸 성화연이 바람처럼 달려나와 울부짖으며 그 거대한 종이 입구에 자신의 온몸을 던져 막아섰습니다. 이 종은 울릴 수 없습니다. 이 종이 울린다는 것은 제 아버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제 몸으로라도 막겠습니다. 장터는 순간 술렁였습니다. 어린 처녀가 아비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종을 막아서는 모습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저 계집을 끌어내지 못할까? 법은 법이다. 종은 반드시 울려야 한다. 그러나 성화연은 단단히 버텼습니다. 그녀의 지극한 효심과 용기에 감동한 백성들이 하나둘 그녀의 앞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군중을 해치고 박문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형을 멈추어라. 이 사건은 내가 재조사하겠다. 박문수는 며칠간 모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또의 악행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사실 사또는 성화연의 미색을 탐하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웠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사또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성덕수는 무사히 풀려나 딸과 함께 눈물의 재회를 했습니다. 박문수 나으리.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억울함을 풀고자 한 그대와 백성들의 마음이 모든 것을 바꾼 것이오. 그 용기가 오늘 모든 일을 바로잡았소. 사건을 해결한 박문수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는 길목에서 성화연은 마을 어귀의 장승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따스한 햇살이 장승의 얼굴을 비추었고 박문수의 눈에는 마치 그 노인이 인자하게 미소 짓는 듯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렇게 박문수는 또 하나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의와 희망을 심어준 채 새로운 길을 향해 묵묵히